고양이 그림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제 물리의 정석이라는 이 책을 해설하는 강연이긴 한데, 거기 있는 산수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냐, 이 산수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런 거를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양자역학에 관심은 있는데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연 듣고 나서 이제 이 고양이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성공적인 강연이 될 것 같아요. 그 양자역학은 아마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양자역학이야말로 인간지성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아마 다들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로 인간지성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지식 체계이고,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지적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한 번쯤 이렇게 접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그 대빵급에 속하는 분이 닐스 보어입니다. 덴마크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자 이론에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그걸 이해한 게 아니다. 제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양자역학, 제가 그 학교에서도 지금 그 교양과학 가르칠 때 양자역학 부분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 듣고, 어우, 교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러면 제가 강의를 잘한 거예요. 그죠? 이 말에 따르면.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이 그 문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법으로 그 양자현상을 보면은 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과 새로운 규칙으로 바꾸는데 굉장한 좀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거를 닐스보가 이렇게 이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차례가 이렇게 그 챕터가 이제 10개가 있죠. 보면은 이게 1장부터 하면 여러분 보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개화 실험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그 챕터 1장에 이제 스핀이라는 개념부터 나오는데, 그거부터 사실은 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 상태의 역학의 원리, 시간과 변화, 여기 이제 뭐 이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나오고, 브라그치 구성 원리, 시간의 전성.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굉장히 참 놀랍다 싶은 게, 여기 이제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게 챕터 2개에 걸쳐 있어요. 그 물리학과에서 이제 그 양자역학 가르칠 때 그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얽힘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교과서가 없어요. 얽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중요한 뭐 이제 입자파동. 그러니까 이 순서가 보통 양자역학 교과서에 아주 컨벤셔널한 그런 순서는 좀 아닙니다. 역사적인 어떤 발전 맥락을 따라가거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아니긴 하고, 완전히 아예 새로운 규칙부터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 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뭔가 좀 새로운 규칙으로 새로운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좀 잘 맞는 그런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접근법이 있어요.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부터 제시를 해놓고 이거를 따라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런 특성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 뭐 당장 이렇게 넘겨보면은 당연히 이제 산수부터 쭉 나오죠. 근데 이 접근법이 이제 그 행렬역학적인 접근법이에요. 뭐 스핀부터 나오고 하는 게. 그래서 행렬이 이제, 행렬 아시나요? 행렬 들어보셨죠? 숫자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행렬을 다루는 수학 분야를 선형대수학이라고 불러요. 선형대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선형대수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선형대수학에 아주 뭐 자세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행렬이 뭐고, 이제 곱하기가 어떻고, 행렬 곱하기가 약간 처음 보는 사람들 조금 신기하거든요. 행렬 곱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행렬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유니타리
행렬이라든지 허미션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뭐 트랜스포즈가 어쩌고 이제 이런 뭐 말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들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제 고유치 문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어떤 건지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결국 양자역학이 그 아이겐밸류를 푸는 문제이거든요 여기 전부 다. 근데 사실 이 책이 나름 자기 완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산수들은 이 안에서 좀 소화를 하게끔 소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조금 부족하겠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선형대수, 행렬을 다루는 그런 책을 옆에 하나 두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 나오는 산수를 좀 이해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선형대수학 책을 옆에 두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책이 일반인 대상으로 여러분 이제 소문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한 거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물론 그 일반인이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좀 많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과서 양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의 그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수업을 하는 그런 교과서하고는 또 약간 좀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여러분 서점 가시면 양자역학 교과서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 책을 내가 정말로 한번 마스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마스터라기보다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하면은 그렇게 이제 양자역학 책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개 놓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이렇게 막 아주 깊이 막 옛날에 정석 공부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 개를 깔아놓고 이제 참고 서적으로 활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도 물리학과 학생들은 양자역학 책이 보통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부 다 이거를 막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이렇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런 식으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양자역학 책이 20권 넘어요. 양자역학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본 책들이 있고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 참고를 이렇게 여러 개 넘겨보는데 뭐 지금 아마 시중에 가면은 우리말로 된 양자역학 책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한두 개 이제 마련해 놓고 이 책을 보면은 또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이 책의 그런 산수나 이런 거를 설명하기보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양자역학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보통 흑체 복사부터 시작을 해요. 흑체가 영어로 블랙바디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검은 물체죠. 이렇게 생긴 걸 흑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들어온 빛이 한 번 들어온 빛이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이게 통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피에 비해서 구멍이 아주 조그만 이런 건 다 흑체라고 합니다. 이 구멍으로 보면 되게 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텀블러 이런 텀블러가 있는데 여기서 음료가 나오는 구멍은 비교적 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음료 나온 구멍을 보면은 내용물이 보이는데 여기 공기 구멍이 조그만 게 있죠. 공기 구멍 굉장히 작습니다. 이 공기 구멍을 여러분 안을 보면은 정말로 검어요. 이런 게 흑체입니다. 흑체를 왜 그래서 이 흑체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완벽한 흡수체예요. 반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들어온 빛을 다 흡수하는 완벽한 흡수체라는 가상의 물체예요. 가상의 물체.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연구했느냐? 이게 물체가 열을 받으면 빛을 내요. 쇠를 달구면 빛이 나오죠. 콘크리트가 열 받으면 덥습니다. 그죠? 열 받은 콘크리트가 전자기파를 내서 그래요. 열 받으면 빛을 냅니다. 빛에 이제 가시광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 다양한 파장에. 열 받으면 물체가 전자기파를 낸다. 그러면은 그 물체가 열 받았을 때 전자기파, 빛을 포함한, 가시광선을 포함한 그런 전자기파를 어떻게 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아주 이상적인 물체, 반사하지 않고 밖에서 공급한 빛을 다 흡수하는 이런 완벽한 흡수체를
얘를 달고 왔을 때, 얘한테 열을 줬을 때 얘가 이제 빛을 어떻게, 전자기파 어떻게 내는지를 연구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채가 열을 받으면 빛을 내는데, 그러니까 흑채가 열 받아서 빛을 내는 양상을 연구하면 그럼 다른 물체가 열 받아서 빛을 내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흑채가 열 받으면 빛을 낸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흑채 복사라고 해요. 이제 레디에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그냥 입자를 방출하는 걸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는 빛이 방출되는 건 다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요. 복사. 그래서 흑채가 열받으면 빛을 낸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이 스티븐 호킹의 제일 중요한 업적 호킹 복사죠.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한다. 그래서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 레디에이션, 호킹, 그걸 이제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한다. 빛을 방출한다. 근데 그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하는 것도 흑채 복사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흑채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게 그 흑채의 온도에만 의존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흑채를 달궈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그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에만 결정되니까 흑채 온도가 딱 정해지면 커브 하나가 딱 정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커브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정해지면은 커브 하나가 정해져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어떻다는 게 이렇게 이쁘게 올라갔다가 이쁘게 떨어진 이런 아름다운 곡선을 얻었어요. 이거 흑채 복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안에 이거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흑채를 골고루 달구면 그 안에 이제 빛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상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끝이 고정돼서 진동하는 거예요. 기타줄 같은 거. 기타줄은 끝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진동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흑채 안에서 흑채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으면은 양 끝 쪽에 이게 마치 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빛이 진동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에너지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 놓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파장이 긴 거죠. 파장이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간 게 파장이죠. 이거 이제 파장이 긴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게, 이런 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전자기파, 빛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고전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고전적으로는 빛이 파동이에요. 빛이 그냥 이렇게 전자기 파동입니다. 전자기 파동인데,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가, 이게 그 파장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게 파장이죠. 파장하고는 상관없이 이 진폭에만 의존해요. 이게 여러분,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에 실리는 에너지는 내가 얼마나 크게 휘두르느냐, 여기에만 관계있죠. 내가 얼마나 초당 몇 번 휘두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휘두르느냐, 여기에만 관계합니다. 그게 이제 진폭에만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이 파장이 짧은 애들을 보면은, 파장이 짧은 애들은 지금 이 주어진 흑채의 사이즈 안에, 이건 고정된 사이즈인데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반파장이라는데 파장의 절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겠죠, 이거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파장이 긴 거는 몇 번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가 실릴 텐데 얘는 에너지가 많이 안 실려요. 얘는 에너지가 많이 실려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파장이 짧은 애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건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해도 이럴 거예요.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짧은 파장의 빛이 무한히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안에서 무한히 짧은 그런 빛이 만약에 이렇게 정상파를 이루면은 걔네는 무한히 큰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모드 수로 이게 결국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파장이 짧은 애들은 파장이 굉장히 이거보다 더 짧다 그러면은 무한히 많이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흑체 안에서 이렇게 기타줄처럼 진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내게 될 겁니다.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도. 그래서 실제로 그거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 레일리 그 다음에 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같은 모델링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계산 결과가 파장이 짧을 때 에너지가 무한대로 크게 나와요. 방출 에너지가 무한히 크게 나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무한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히 크게 방출이 돼요. 이게 파장이 짧다는 건 진동수가 큰 거죠. 파장이 길면 그러면 진동수는 작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큰 거죠. 초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파장이 짧다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거고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주어진 공간 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빛일수록 그 파장이 그렇게 짧은 빛일수록 무한히 큰 에너지를 방출할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온 건 말이 안 되죠. 흑체에 공급한 에너지가 유한할 텐데 흑체에서 파장이 짧은 빛이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할 거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측 결과와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때 이제 자외선 파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UV가 파장이 짧은 빛이죠. 파장이 짧은 데서 뭔가 파탄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19세기 말에 과학자들이 19세기 말만 해도 뭔가 과학은 이제 할 거 없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과학은 거의 완성됐다. 19세기에 이제 특히 물리학 같으면 전자기 현상을 다 이제 마스터합니다. 제임스 맥스웰이 나와가지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자기 현상 다 설명해요. 맥스웰 방정식 있고 그다음 하여튼 거의 그냥 고전역학이 다 완성이 돼요. 새로운 건 없고 더 이상 할 거 없어. 과학은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새로운 거 없으니까 그냥 정밀도만 높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몇 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하다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학은 다 끝났는데 몇 개 소개 안 된 것, 좀 해명이 안 된 것 중에 이런 게 있긴 있어. 흑체 복사에 파장이 짧은 데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는 거. 이게 좀 설명이 안 되긴 했지만 곧 해결되겠지. 요러고 넘어갔어요. 그게 19세기 말입니다. 그 세기말이 됐는데 요거를 해결한 사람이 막스 플랑크예요. 하필이면 1900년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막스 플랑크 해법은 뭐냐? 그냥 이거 되게 기술적인 해법을 냈어요. 기술적인 해법. 파장이 짧은 애들이 문제잖아. 파장이 짧은 애들이 흑체 안에 많이 생기면 걔네가 무한대 에너지를 낼 것 같으니까 그냥 플랑크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내요. 파장이 짧은 빛,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애들은 에너지 코스트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흑체 안에서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빛을 만들어내려면 에너지 코스트가 크다. 그럼 에너지 코스트가 크면 그런 빛은 흑체 안에서 안 만들어지겠죠. 안 만들어지니까 실험 결과를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이디어, 진동수가 큰 빛은 에너지 코스트가 크다. 요거를 식으로 옮기면 딱 이렇게 됩니다. 식으로 옮기면. 에너지는 이 U라고 하는 게 그리스 문자 U가 진동수예요. 진동수의 정비례한다. 그냥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이 비례상수를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죠. 이게 플랑크의 가정이에요. 광량자 가설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 코스트가 크다. 그러면 흑체 안에서 파장이 짧은 애들은 형성될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무한대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올 그럴 가능성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플랑크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정해지면 진동수가 정해지면은 그러면은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런데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런 덩어리가 이런 HNU라는 덩어리가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여러 개, 여기서 N은 이제 정수입니다, 정수. 0, 1, 2, 3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HNU라는 파장이 정해지면 HNU라는 양만큼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게 여러 개 있는 게 빛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에너지가 빛 덩어리인 거예요. 입자 알갱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입자 하나가 빛이라는 입자 알갱이가 있고 그 알갱이 하나가 HNU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플랑크 자신은 이런 해석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요거는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광량자 가설입니다. 광량자 가설이고, 요렇게 하면 그러면 이때는 이 에너지가, 빛이 가진 에너지가 정수배로만 단절적인 값만 가지게 되죠. 0, 1, 2, 3 특정한 값에 연속적인 값을 못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고전역학에서는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플랑크가 요 광량자 가설을 도입하면은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이니까 이게 계산하다 보면은 적분을 해야 돼요. 연속적인 더하기가 적분이죠. 고전역학에서는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적분을 합니다. 흑체 복사를 설명할 때. 근데 광량자 가설에서는 적분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냥 1, 2, 3, 4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플랑크가. 그래서 그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맞아요, 너무. 그래서 이때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플랑크 상수죠. 요 값이 이제 그 줄 곱하기 세컨드 초, 에너지 곱하기 시간의 단위고, 10의 마이너스 34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값이 이제 작은 이유는 이 단위가 거시적인 단위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이 양자역학의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플랑크 상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2파이로 나눈 값, 요거 이제 H에다 줄을 꺼가지고 이거를 이제 H바라고 읽어요. 플랑크 상수라고 하면 얘를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H바. 그냥 편의상이죠. 요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줄 하나 끈 거 그냥 이제 기준을 뭘로 잡느냐의 그 차이니까 뭐 어떤 거를 뭐 플랑크 상수라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에서도 봤지만 이게 미시세계로 내려가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전역학에서는 지금 빗면 위에 있는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수직 높이에 비례하죠. 수직 높이 있는 것으로 에너지가 커요. 근데 빗면 위에서 이 공은 임의의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고전역학이에요. 그래서 고전역학은 연속적입니다. 거시세계는. 그런데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미시세계를 자세히 보니까 미시세계는 이렇더라는 거예요. 계단이라는 겁니다. 계단인 불연속이죠. 그리고 이 계단의 높이 하나가 대충 플랑크 상수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단절적인데 멀리서 보면 연속적이죠. 기자의 대피라밋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예쁜 그 뿔 모양인데, 그죠? 예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개가.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계단이죠, 그것도. 돌덩어리를 쌓아 올린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절적으로 덩어리진 물리량, 그거를 양자라 불러요. 퀀텀이 덩어리진 양이라는 거예요. 덩어리진 양. 덩어리진, 이렇게 단절적으로 덩어리져 있는 양에 대한 과학이 양자역학이에요. 그게 퀀텀 미케닉스입니다. 그래서 20년대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슈테른 게를라우 실험이라고, 이게 좀 쉬운 실험은 아닌데 이제 자석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모양이 이상하죠. 이게 보면은 모양이 요렇게 자석을 놓으면은 이게 자기장 모양이 이상해져 가지고 여기 위로 갈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요렇게 배치를 하면 이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자기장이 세게, 이게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장이 위로 갈수록 힘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은 원자 빔을 이렇게 쏘는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원자 안에는 그냥 대충 전자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어떻게든 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자가 돌아다니면 전기를 가진 애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어떤 형태로든. 뭔가 전류 같은 애가 원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생기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게 그 전자기 유도 같은 거죠. 그죠? 도선에 이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저기 암페어 법칙이죠. 그죠? 네,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그냥 자석인 거예요. 자석. 원자 안에 전자가 있으면 얘가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를 가진 애가 돌아다니면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그건 그냥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안에 전자는 하나의 조그만 자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하고 이 원자의 전자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석끼리 밀고 당기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NS끼리. 그런데 이 그 원자 안에 조그만 전자라는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이 NS 가리키는 방향이 뭐 임의 방향을 다 가리킬 수 있잖아요. 임의 방향을 다 가리킬 수 있으니까 이게 그 고전적인 그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은원자 비물 쐈을 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왜냐하면 전자가 임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NS 극이 임의의 방향으로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떻게 처음에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모든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이렇게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자기장이 위쪽 아니면 아래쪽 2개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간이 양자화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공간이 영속적인 양자화됐다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볼프강 파울리가 이제 스핀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게 뭔가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이에요. 고유하게 입자가 고유하게 가지는. 그래서 소립자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뭔가 회전 효과입니다. 회전 효과인데 이게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고 이게 회전 효과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석 같은 거예요. 스핀이라는 게 자석 같은 성질인데 실제로 입자가 회전하진 않습니다. 스핀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얘가 전자가 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전자라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회전 효과, 마치 도는 것 같은 회전 효과하고 그게 뭔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 자석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스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자의 스핀은 고전적으로는 이게 연속적으로 플러스 이게 뭐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사이에 임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석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자석을 우리가 놓는 거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전자가 가지는 자석 방향도 그렇게 플러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실험에서 봤듯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 방향이 2개밖에 없어요. 이 양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양자.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단위를 쓰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업다운이라고 합니다. 업다운, 스핀 업다운, 위아래 이거죠. 위아래. 그래서 요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자석 방향이 남극 북극인데 남극 북극이 이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나침반을 가만두면 남북을 가리키잖아요. 옆에 자석을 가지고 쫙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은 그럼 북극이 임의의 각도를 다 가질 수 있죠. 그죠? 그게 고전적인 자석이에요. 근데 전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딱 정하면은 그냥 위아래밖에 없어요.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릅니다. 위아래밖에 없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 그 1장에 들어가 있어요. 스핀. 개화 실험에 할 때 스핀이라는 게 있다. 뭐 시그마 Z가 어떻고 뭐 그래서 뭐 이거 측정했더니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스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미시 세계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 스핀이라는 거 완전히 이거 비슷한 개념이 고전력학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 거예요. 미시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거는. 미시세계 뭔가 입자가 뭔가 내재적으로 자석의 성질이 있어. 근데 두 방향밖에 안 돼.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물리량이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광전 효과를 잠깐 플랑크 흑자 복사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 광량자 가설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플랑크 자신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흑자 복사 성공도 설명했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빛이 입자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빛은 그런데 그 19세기까지는 빛은 파동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빛은 파동이라고. 근데 지금 자기가 낸 광량자 가설에 따르면 빛은 입자의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적극적인 해석을 안 좋아했는데 플랑크의 광량자 가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잘 써먹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어디 써먹었느냐? 광전효과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써먹습니다. 광전효과는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요거를 이용한 디바이스가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건 전부 다 이거예요. 광전효과. 그런데 이 현상 자체는 고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빛이라는 파동이 금속을 때려서 그 안에 있는 전자를 캐냈다 이거잖아요. 이게 마치 뭐라고 하냐면은 모래판이 깔려 있는데 채찍을 내가 휘둘러 가지고 모래알을 튕겨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미드 중에 스파르타쿠스 보셨어요? 스파르타쿠스 보면은 이게 왜 노예들 이렇게 잘못하면 매달아 놓고 그 관리 그 지배인이 매니저가 채찍 휘두르죠. 채찍을 쫙 휘두르면 살점이 뜯겨 나가잖아요. 끔찍하죠. 그거랑 같아요. 파동이 쳐서 뭔가 튕겨 나간다. 그거는 고전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걸 잘 보니까 이 튕겨나가는 전자가 쪼여진 빛의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파장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센 빛을 쪼여줘도 진동수가 낮으면 전자가 안 튀어나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스파르타쿠스를 매달아 놓고 내 채찍을 휘두르는데 내가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진동수가 낮으면 초당 내가 몇 번 휘둘렀느냐 초당 휘두른 횟수가 작으면은 살점이 안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고전역학에서는. 한 번 내가 세게 휘두르면 초당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얼마나 세게 휘두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점이 뜯겨 나오고 안 뜯겨 나오고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세게 두들겨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시 세계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약한 빛을 쪼여도 진동수만 크면 전자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채찍을 세게 휘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당 내가 몇 번 휘두르느냐. 아무리 내가 살살 휘둘러도 1초에 여러 번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디테일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동수가 클수록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단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빛의 세기에 따라 전자 개수가 늘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진폭에만 고전역학에서는 빛이 파동이니까 에너지가 진폭에만 비례하는데 지금 여기 튕겨나온 전자는 파장, 진동수하고 직결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아인슈타인이 광량자 가설을 갖다 쓴 거예요. 빛이 그냥 입자라고 본 거예요. 입자. 빛 알갱이. 이걸 이제 포톤이라고 하죠. 포톤. 빛 알갱이를 광자, 이제 포톤이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빛은 알갱이라는 거예요. 입자 알갱이. 입자 알갱이고 그래서 그 각각의 빛 알갱이가 플랑크가 가정했던 hnu라는 에너지만큼을 가지고 그리고
이 광자가 전자하고 탄성 충돌한다. 당구공처럼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광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전자와 탄성 충돌하는 이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얼마냐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진동수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고, 그러면 실험 결과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 빛이 세다는 게 뭐냐면 그냥 포톤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포톤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전자하고 탄성 충돌하는 하나의 광자 에너지가 약하면 얘를 못 캐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광자의 파장이 짧은 걸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현상은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냥 빛 알갱이라고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로로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공로로.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고, 이게 1921년 노벨상인데 2년 전에 1919년에 아인슈타인이 이혼을 해요. 밀레바 마리치하고 원래 부인. 이혼한 날짜가 발렌타인데이예요. 아인슈타인이 1879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태어나거든요. 화이트데이 태어나서 발렌타인데이 이혼하셨어요. 이혼하고 그 전부터 이제 밀레바 마리치하고 이혼 합의서를 썼는데 노벨상 받으면 상금은 다 와이프가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와이프가 다 가져갔어요, 상금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 광전 효과도 그렇고 그 흑체 복사도 그렇고 빛이 알갱이라는 거거든. 빛이 알갱이. 빛이 정말로 그러면은 입자냐? 그럼 빛이 입자면은 정말로 전자하고 당구공 탄성 충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컴프톤이에요. 실제로 전자에다가 이렇게 빛을 때려가지고 그러면 전자가 밀려나고, 그러면 빛도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파장이 길어지는,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그냥 탄성 충돌로 계산할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 써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파장이 바뀌는 정도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수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거예요. 정말로 빛알갱이로 당구공 실험을 성공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빛이 입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정하게 되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극단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좋아해요. 그 사이코가 많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이제 드브로이라는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 이 양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한 빛이 입자예요. 그래서 막 나갑니다. 막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입자도 파동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러면. 아니, 파동이 입자인데, 파동이라는 게 빛이 입자면, 그럼 입자도 파동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제 물질파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물질파. 전자 같은 입자 알갱이도 파장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지도 교수들이 기가 막힌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대박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한테 보내면 돼요, 논문을. 아인슈타인이 딱 보고 대박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래서 모든 전자 같은 애 입자인데 입자가 파장이 있는 거예요. 고유한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입자고 파동인 줄 알았는데 수백 년 동안. 원래 물론 처음에 그 뉴턴이 1704년에 옵틱스란 책을 씁니다. 광학. 거기서는 뉴턴이 입자라 그래요. 빛은 입자라고 기술합니다. 근데 그 전후에 뭐 이제 네덜란드의 하위언스나 이런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 주장하고, 영국의 토마스 형 이런 사람이 1801년에 뭐 이제 그 이중슬릿 실험 이런 거 하면서 빛이 간섭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고 19세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제임스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헤르츠가 1887년에 전자기파를 실제로 만들어서 검출을 하고, 그걸로 다 끝났어요. 사실은 빛은 당연히 파동이에요. 전자기 파동. 근데 미지세이가 하니까 빛이 그 파동이자들 빛이 입자인 거야.
입자이고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는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그러고 이거를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빛은 빛이고 전자는 전자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개념이에요.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개념이 거시세계는 잘 맞습니다. 입자 파동으로 설명이 잘 돼요. 미시세계는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 미시세계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냥 빛은 빛이고 전자는 전자예요. 그거를 우리의 수백 년 된 언어 습관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자연의 근본 원리하고 같을 이유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세계를 내려갈 때는 그냥 얘네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거시세계에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면 세상이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전자가 파동이냐, 파동의 성질이 있냐, 이거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 데이비슨 저머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고체 표면 실험하는 사람입니다. 금속 결정에다가 이렇게 니켈에다가 표면에다 전자를 쏘아가지고 튕겨 나오는 전자를 분석하면 표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고체 표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다가 니켈이 녹슬어가지고 오븐에 한번 구워요. 구워서 꺼내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는데 이상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과학 역사를 보면 역시 운빨이 최고예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구기일 정도 됩니다. 뭐 인간만사 다 그렇죠. 과학도 그래요. 데이비슨 저머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X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투과력이 좋으니까 이걸로 뭐 이제 사람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이제 고체 표면도 때려보고 뭐 이제 뭐 원래 DNA 이중나선 구조를 알게 된 것도 X선 사진 찍어보고 한 거죠, 사실은. 그거를 저기 왓슨과 크릭이 훔쳐가지고 그죠? 그렇게 논문 쓴 거잖아요. 그래서 X선으로 고체 표면을 때리면은 그러면 상황이 어떠냐면 이게 X선은 어쨌든 전자기파니까 이게 여기서 튕겨 나오는 거랑 이렇게 이 경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두 빛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골하고 골이 만나냐, 골하고 마루가 만나냐 거기에 따라서 두 빛이 증폭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오묘한 조합이 생기면서 실제로 X선을 표면에 찍어보면 이런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게 반복이 돼요. 이런 거 이제 간섭 무늬, 뭐 이제 뭐 회술 무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밝고 어두운 게 반복된다. 이러면 이게 파동인 거예요. 간섭이 생겼다. 입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입자는 뭐 두 개 합쳐진다고 해서 이게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죠. 빛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이어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노이즈 제거하는 그거 있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과 위상이 정반대인 파동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그 둘이 없어져가지고 노이즈가 사라집니다.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 잡스러운 소리 좀 막 부스럭거리고 이거 분석해가지고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 파형을 내보내요. 그러면 그게 캔슬이 돼서 소리가 없어져요. 파동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밝고 어두운 게 반복이 됩니다. 이걸 간섭무늬라 그러는데 간섭무늬, 회절무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파동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데이비슨 저머가 열 처리해가지고 다시 전자를 쏘았는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빼박켄트 파동인 거예요. 아, 정말로 전자가 파동이구나 라는 결정적인 이제 증거를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파동이면서 입자고 입자면서 파동이고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세계로 내려가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입자나 파동의 개념으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현상들, 뭐 광전욕, 흑체 복사, 그다음 광전효과, 뭐 그다음에 콤프턴 실험이라든지 또 뭐 아까 봤던 스테른 게를라우 실험도 있었고
이런 걸 하면서 뭔가 미시세계에는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큰 어떤 역학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자. 이런 노력이 있었겠죠. 부분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거를 하나의 큰 틀에서 이해하는 뭔가 체계를 만들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예요. 1901년에 태어났는데 1901년에 태어났는데 그 이제 25년에 그때는 이제 그 게팅겐 대학에서 이제 뭐 학위를 받고 게팅겐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양을 갑니다. 북해 헬골란트 섬에 요양을 갔다가 그냥 주말에만 1박 2일인가 2박 3일 이렇게 며칠 좀 쉬고 몸 추스리려고 북해에 갔다가 이렇게 하룻밤에 뭔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수학 체계를 만들어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그냥 하룻밤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 양자역학 체계를 정조를 하게 돼요. 25살에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행렬역학이에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수학 규칙을 만든 거예요. 미시세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학 규칙을 가지고 이제 게팅겐 돌아가가지고 이제 교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교수들이 딱 보고 이 수학 규칙은 지금 수학자들이 이제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는 행렬 수학이다. 이거 이제 알려져요. 행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필요한 수학을 새로 만든 거예요. 하이젠베르크가. 과학자들이 이런 짓을 잘합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원래 있던 거하고 원래 있던 수학하고 이제 매치가 된 경우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미시세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라고 이제 쓴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숫자는 곱하기 3 곱하기 5는 5 곱하기 3이 똑같죠.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3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3이 달라야 된다. 이제 이런 규칙을 써요. 곱하기 규칙을 바꾸면 결과가 다르다. 행렬이 그렇거든요. 행렬이. 그래서 자기가 미시세계에 맞는 규칙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냥 행렬 연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행렬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의 정석이 거의 대부분이 행렬역학이에요. 그래서 25세 때 이거를 정초하고 그래서 20대 한 일로 30대 노벨상 32살에 32년 32살 노벨상 받는데 그 이제 수상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Creation of Quantum Mechanic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창조한 공로로 뭐 뒤에 더 있긴 합니다만 20세기 초반엔 대부분 이래 20대 때 한 일로 30대 노벨상 받고 이래요. 아인슈타인도 1905년에 5년 26세 때 광전역과 논문 쓴 게 1905년이에요. 26세 때 그걸로 이제 21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40대긴 하죠. 20대 한 일로 30대 노벨상 받고 이게 흔합니다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듬해 이제 슈레딩거는 그 나이는 좀 많은데 그 이듬해 슈레딩거가 이제 그러니까 행렬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규칙이 되게 어려워서 새로운 어떤 그 방정식을 하나 만든데 행렬과가 똑같은 거 그 이제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듭니다. 바로 이듬해 26년에. 그래서 그 방정식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요 방정식은 여기 보면은 뭐 딴 건 그렇고 여기 지금 삼각형 거꾸로 해놓은 거 있죠. 역삼각형. 요게 미분기호예요. 공간 미분. 미분을 이게 제곱이니까 미분 2번 하는 겁니다. 이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미가 운동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 토탈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고 이 미분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이제 psi-r이라고 쓴 이 psi-r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psi-r을 구하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수학자나 물리학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서 이거는 풀기 쉽습니다. 그냥 저런 건 순식간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되게 어려운데 새로운 규칙이고 되게 어려운데 그거하고 똑같지만 굉장히 익숙한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이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요거를 만들 때 이제 슈레딩거가 그 과학계에 굉장히 소문난 바람둥이죠. 아주 유명한 필적한 사람이 없는 뭐 첫 애가 친구 와이프한테서 나오고 뭐 이제 그랬던 이 방정식 만들 때도 그 와이프는 두고 저기 애인이랑 정부랑
크리스마스 여행을 가가지고 스위스의 아로사라는 마을에 연말 휴가차 놀러 가서 이제 또 만든 방정식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쉬러 가야 된다.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나 그죠? 그런 아주 훌륭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도대체 쌀, 이 방정식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이 쌀이라는 파동함수의 정체가 뭐냐?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획기적인 해석을 낸 사람이 그 괴팅겐 대학의 보른이었어요. 막스 보른.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을 제곱한 거야. 이제 뭐 복소 제곱인데 정확하게는 그 제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ASB까지 이 영역이 결국 저거 적분하는 거죠. 뭐 적분하면은 그게 확률이다 얘기하면 확률. 파동함수는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스 보른의 외손녀가 올리비아 뉴튼 존이에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잘 모르시나요? 요즘 대학생들한테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확률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확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퀀텀 터널링이라는 게 있는데, 자,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튕겨 나오죠. 이거를 과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포텐셜에 막혀서 튕겨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비슷한 상황을 미시세계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제 파동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기 장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자기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전자를 가둬둘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러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 전자의 파동함수가 이 전자기 장벽 넘어가는 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약간. 그럼 이게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0만 아니면 되죠. 0만 아니면은 100만 분의 1이든 1000만 분의 1이든 로또 확률이 840만 분의 1이에요. 그렇게 낮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산 한 명은 당첨되는 거잖아요. 시행 횟수가 많으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포텐셜 장벽 너머로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니면 전자를 수천만 개 때려 넣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개는 이렇게 그 뒤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양자관통이라 그래요. 삐져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면벽 수련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벽을 넘어서 저 뒤에 존재할 확률이 0은 아니구나. 0은 아니긴 해요. 0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미시 세계에서는 이제 일어난다는 게 고전역학에서는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은 주사위 노름 따위 안 한다. 확률론을 배경한 거죠. 그게 무슨 과학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전역학 체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이거 가정 내지는 이거 그냥 양자역학의 원리다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리의 정석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장에 보면 3장 제목이 아예 이거예요. 그죠? 양자역학의 원리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절에 보면 프린시플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관측 가능한 양, 측정 가능한 양은 선형 연산자 L로 표현된다. 수학적 구조물과 대응이 된다 이거예요. 관측 가능한 양은. 여기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제 행렬인 겁니다. 말하자면 행렬이에요. 행렬에 대응이 되고, 뭐 이제 보면은 가능한 측정 결과는 이제 그 행렬의 고유치 아이겐밸류 이다. 이게 이제 행렬의 이제 고유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 성형대수학 책을 보면 이게 뭔지 뭐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유치고, 그리고 이제 구분 가능한 상태들은 이게 서로 직교하는 벡터들로 표현이 된다.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죠. 벡터라는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이게 그 브라켓 그 기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뭐 괄호의 일종이에요. 괄호의 일종인데 이게 어떤 상태의 벡터면은 그러면은 그 관측 가능한 애를 관측할 확률, 이제 여기 확률 얘기가 나죠. 확률은 이제 뭐 이렇게 주어진다. 확률을 구하는 방법. 지금 이 책의 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양자역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고수함의 이것도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그 여기 이제 파스츄레이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제 어떤 대상에 있으면 거기 이제 파동함수 그 시스템 그 물리적 대상의 모든 정보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파동함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을 하고 파동함수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관측 가능한 양은 허미션 오퍼레이터 그 연산자로 주어진다. 이게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파동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 직교하는 집합의 중첩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뭐 산수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더하기 기호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쓴 거고. 그다음 여기 이게 이제 고유치 문제죠. 아이겐밸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람다 i라고 하는 게 이제 고유치인데 뭐 이런 산수를 통해서 이제 뭐 구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측정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그 확률 구하는 방법이 나오죠.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서스킨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리덕션 콜랩스라는 말을 쓰는데 측정하고 나면은 중첩 상태가 사라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거는 슈레딩거 방정식.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의 그 약간 다른 버전인데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의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은 이게 이제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학 이론에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죠. 이색적이죠. 이거는 이렇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소독스한 해석이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이 코펜하겐 이 동네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저기 닐스 보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르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지했던 해석이에요. 양자역학은 이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물리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파동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브 펑션이 있어요. 웨이브 펑션이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어떤 시스템에서 뭐 물리량 뭐 운동량이 어떻다 뭐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를 알고 싶다 그런 물리량을 알고 싶으면 그 물리량에 상응하는 뭔가 수학적인 연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연산자 말이 어려운데 그냥 행렬이 하나 있는 거예요. 행렬. 어떤 관측 가능한 뭐 에너지가 있다 아니면 뭐 이제 뭐 아까 스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행렬이 하나 있는 겁니다. 행렬. 연산자로서 행렬이 하나 있고 그러면 행렬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 고유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산수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고유치와 거기에 상응하는 고유 상태가 있어요. 이 고유 상태는 뭐냐면은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이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파동함수, 어떤 시스템을 설명할 일반적인 파동함수는 여기 나온 고유 상태에 가중치가 곱해진 걸로 이렇게 쭉 늘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산수로 쓰면 이렇게 되죠. 썸메이션 기호로. 이거 이제 양자 중첩.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양자 중첩. 양자 중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기 전에는 이 물리 상태가 이렇게
가능한 모든 상태, 가중치가 곱해진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태일 때가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어떤 측정 값에 상응한 하나의 상태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요. 이게 이제 측정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확률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가중치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영어로 콜랩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양자중첩이라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결국 가능한 모든 상태의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중치가 결국 확률인 거예요. 얼마나 그 상태가 잘 구현이 될 거냐라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확률 분포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고전역학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됐어요. 수능 시험. 수능 시험을 보면은 고전역학, 뉴턴 역학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정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넣고 뉴턴 역학을 딱 돌리면 여러분이 내일 몇 점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고전역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론이에요. 고전역학은. 코펜하겐 해석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는 수능을 보잖아요. 그 수능 점수와 관련된 산수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 가능한 점수가 몇 점인지를 쭉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고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 뭐 0점부터 100점까지, 뭐 한 100까지, 101까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게 고유 상태예요. 산수를 돌려보면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것과 관련된 연산자를 가지고 산수를 돌려보면은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점수 상태를 다 알 수 있다. 0점도 받을 수 있고 1점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조합이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17점은 못 나온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점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산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수능 예를 들어서 배점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능한 점수가 다 몇 점인지. 그게 쭉 나와요. 그게 쭉 나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보고 이제 점수를 하게 하려면 답지를 그 시험 결과 성적표를 받아야 되죠.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 여러분의 상태는 뭐냐면은 그렇게 위에서 구한 점수들의 확률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시험 이미 봤는데도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의 점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점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의 상태는 그냥 0점 받을 가중치 얼마, 1점 받을 가중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가 곱해진 확률 분포로만 나오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양자역학을 풀면은 그냥 여러분의 확률 분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100번 봤어요. 똑같은 확률 분포를 안다는 게 이런 거죠. 똑같은 시험 100번 보면은 100번 중에 여러분이 51점 몇 번 받을지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시험 봐서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적표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받기 전에는 슈레딩거 방정식 풀고 하면 뭘 알 수 있느냐? 확률 분포만 아는 거예요. 50점 받을 확률이 얼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럼 답지를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능한 상태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가중치가 곱해진 중첩 상태로만 있는데 그게 확률 분포를 아는 거죠. 확률 분포만 알다가 점수를 받았어요. 70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는 70점으로 고정이 돼버리죠. 이제는 어떤 앰비규티도 없어요. 그냥 딱 70점 하나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콜랩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설명하는 파동함수는 그 70점이라는 고유 상태 하나로 그냥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콜랩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이 양자중첩과의 측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역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서 이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열받은 거죠. 보아한테 이럽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가 전에는 저기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펜하겐에서 봐야 정해지는 거잖아요. 측정을 해야 정해지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달을 안 봤다고 저게 달이 없는 거냐? 네가 태어나기 전 달이 없었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펜하겐에서 찬성론자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 반대했던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슈레딩거, 드브로이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슈레딩거가 제안한 그 사고 실험이 있어요.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저 고양이를 가둬놓고 고양이를 어떻게 죽일 거냐.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자,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얘가 1시간 안에 붕괴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얘가 붕괴하면 그러면 이렇게 뭐 전자가 튀어나오든지 입자가 방출이 되고 그러면은 이 기계가 작동해서 망치가 움직여요. 망치가 움직이면 독병을 깹니다. 그럼 고양이가 죽겠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딱 밀봉을 하고 이제 1시간 뒤에 이 상자를 깠을 때 고양이가 살았겠냐 죽었겠냐, 이게 슈레딩거 캣 문제예요. 자, 고전역학에서는 세팅하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되죠. 세팅해 놓는 순간 초기 조건 다 때려놓고 뉴턴 역학 돌리면은 1시간 뒤에 방사선에서 붕괴할지 안 할지 다 결정됩니다. 세팅하는 순간 그게 결정론이에요. 초기 조건 알면은 나중 상태를 가할 수 있다. 고양이 상태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코펜하겐 해석은 까기 전에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했는지 붕괴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률 분포로 섞여 있어요. 가중치가 5대5로 섞여 있으면 그러면은 고양이의 상태는 이렇게 되죠. 2분의 1 살았다, 2분의 1, 뭐 루트는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살았다 죽었다 상태, 이게 이제 양자 중첩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관측 전에는 고양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고양이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그죠?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반반 섞여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코펜하겐 일파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논박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코펜하겐 해석 입장에서 보자면은 관측을 한다는 거는 사람이 보는 것도 관측이고 관측 장비가 보는 것도 관측이지만은 더 넓게 생각하면은 그냥 주변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그게 다 관측이에요. 또 고양이는 너무 거시적인 애잖아. 얘는 존재 자체가 이미 상호작용을 한 상태죠, 주변과. 안 그러면 죽었겠지. 고양이는 이미 거시적인 물건으로 상호작용이 끝난 어떤 형태로든 관측이 이루어지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은 뭐 이제 약간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미시 세계에서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미국의 와인랜드하고 프랑스의 아로시 이 두 분이 받았는데, 이분들의 업적이 뭐냐면 미시 상태에서 이분은 이제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어내서 이온이 된 걸 레이저로 포획한 다음에 이걸로 실험을 했고, 아로시는 이제 그 아주 그 순도 높은 거울 사이에다가 광자, 빛알갱이 한 10개 정도를 가둬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걸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뭐 와인랜드 표현을 따르면은 뭐 이제 뭐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는 상태를 구현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미시세계에서 만든 공로로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2012년에. 그러니까 실제로 미시세계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시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럼 우리 일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작년 4월 달에 한겨레 신문 만평이에요. 4월 4일자입니다. 4월 4일 이때 뭐였냐면 한참 대통령 선거할 때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이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선거는 문재인 후보와 나의 양자 대결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때예요. 그거를 패러디한 겁니다. 양자 구도를 패러디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 역학으로 패러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한국당을 찍었으며 동시에 저를 찍은 상태입니다. 요게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죠. 까보기 전에는 가능한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다. 1번을 찍은 상태와 2번을 찍은 상태가 5대5 뭐 가중치로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상태고 중첩 상태고 개봉을 해야 뭔지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죠, 이게.
이 신문을 본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이 그림을 이해했을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21세기는 슈레딩거 고양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일간지 만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교양에 요구하는 교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평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야, 드디어 슈레딩거 고양이가 시사 만평에도 나오는구나.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제 특히 중첩과 관련된 건데 이제 가장 사실 신기한 얽힘이 사실 되게 신기한 건데 이걸 다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자, 얽힘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종이 쪽지에다가 목룡하고 방자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이걸 상자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접어서 넣어요. 접어서 넣고 자, 이거를 향단이 하나 가지고 가서 달로 보내고 춘향이 그 중에 하나 꺼내서 안드로메다로 보내요. 굉장히 멀죠. 250만 원. 자, 이래 놓고 이제 종이를 펴보는 거예요. 펴보는 건데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자,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 춘향과 향단의 파동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춘향이 목룡을 뽑고 향단이 방자를 뽑거나 춘향이 방자를 뽑고 향단이 목룡을 뽑는 상태가 중첩이 돼 있죠. 그죠? 이 상황은. 그래서 춘향과 향단의 상태가 엉켜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만약에 똑같은 거 두 개 놓고 하나씩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춘향이 뭐를 뽑든 향단이 뽑는 데 영향을 안 주죠. 그런데 지금 하나를 놓고 둘이 하나씩 가져가니까 춘향이 뽑는 거하고 향단이 뽑는 게 서로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인탱글먼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서로 엮여 있다. 그래서 세트로 결정이 돼요. 세트로. 둘의 상태가. 요게 얽힘입니다. 요게 얽힘인데 그래서 이게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종이를 딱 펴보면 접은 종이를 펴봤을 때 이 상태가 이제 춘향이 목룡을 뽑고 향단이 방자를 뽑거나 아니면 춘향이 방자를 뽑고 향단이 목룡을 뽑고 이제 이 두 상태 중에 하나로 콜랩스하는 거예요. 요게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향단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 즉시.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되게 싫어했어요.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라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쓴 논문이 35년의 EPR 논문이라고 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35년이면은 슈레딩거 고양이가 나온 게 35년이고요. 이때는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있을 때예요. 33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35년이면은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그 마가리타 코넨코바라는 KGB 첩자하고 또 연애질하고 다닐 때예요. 그때가. 예, 그러면서도 훌륭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따른 일화가 이런 게 있고 이게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 논문이 이제 코펜하겐 보호한테 가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논문이 상당히 치밀해가지고 보호가 이 논문을 받아들고 하루 종일 정신을 잃은 상태로 이 죽일 놈이 포돌스키 뭐 이러고 다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EPR 논문이 이제 제목이 이제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구조가 양자역학이 옳다고 가정하고 논지를 풀어나가면 이런 모순에 이르게 된다라는 귀류법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이제 향단에 대한 실제, 향단이라는 물리적 오브젝트에 대한 리얼리티, 실제가 향단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250만 광년 떨어지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춘향에 대한 관측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 실제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EPR의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즉각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EPR의 주장이고, 그래서 얘네의 결론이 뭐냐면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뭔가 히든 베리어블이 있어서 요거 알면은 모든 게 다 끝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게 EPR 논문이에요. 양자역학을 부정한 거죠. 부정하고 35년 나왔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거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이 그 존 스튜어트 베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64년에, 그러니까 30년도 더 후에 방정식을 하나 만듭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옳은지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 이론이 옳은지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좀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벨 부등식이 있어요. 자, 이거를 검증을 해서 성립한다. 성립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옳은 거예요. EPR이 옳습니다. 그래서 수문 변수 이론이 맞게 되고, 만약에 성립 안 한다. 실험을 했는데 하나라도 성립 안 한 게 보였다. 그러면은 코펜하겐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비국소적입니다. 우주 끝에서 끝까지라도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컴패터블하지 않다. 양립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벨 부등식이에요. 그럼 요 벨 부등식을 가지고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실험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알랭 아스페간 82년 실험이 있어요. 82년. 광자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실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실험이. 그래서 그 실험 결과 벨의 부등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요. 어긋났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거죠. 양자역학이 옳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얽힘이 존재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정말로 있고, 근데 물리적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아요. 자, 달에 있는 향단의 입장에서는 춘향이가, 안드로메다에 있는 춘향이가 종이를 펴봤는지 안 펴봤는지 모르잖아. 모릅니다. 자기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지 몰라요. 춘향이 전화를 걸든지 이메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통신을 해야 물리적인 정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 정보가 즉각적으로 광속보다 빨리 전달되진 않아요. 광속보다 빨리 전달되면 상대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그래서 이게 좀 델리킷한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과 물리적 정보가 전달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은 비국소적이에요. 얽혀 있으면 우주 끝에서 끝까지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문 변수 이론은 지금까지 실험과 안 맞습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이용한 게 이제 양자암호라는 게 있어요. 양자암호. 자, 옛날에 그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가 도민준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중첩된 상태를 이렇게 보내요. 중첩된 상태를. 중첩과 얽힘을 잘 이용해서 중첩된 상태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딱 보냈는데 중간에 누가 이제 만약에 도청을 한다. 도청을 하면은, 그러면 도청을 한다면 관측이 일어나는 거죠. 관측이 일어나면 중첩이 깨집니다. 그죠? 양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서 중첩이 깨져요. 그러면 중첩이 깨지면 원래 신호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누가 관측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도청 사실을 그냥 즉각알 수 있습니다. 즉각알 수 있고, 중첩 상태가 깨지면 중첩에 담겨있는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도청을 한 사람도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완벽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원리를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적용을 하자라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뭐 최근에 실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시큐어한 굉장히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그걸로 실제 사람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는 이제 얽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얽힌 상태 두 입자를 서로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얽힌 상태에 있는 두 입자를 나눠 가지고 있고, 자, 천송이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테스트 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 그러니까 특정한 요소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관측을 하는 순간 이 도민준의 상태가 이렇게 새로 결정이 돼요. 얽힘 때문에. 물론 이제 도민준은 천송이가 어떤 관측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고전적으로 알려주면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양자 전송이에요. 얽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면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 대상이 직접 전달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퀀텀 텔레포테이션 하면은 이게 영화에서 본 것 때문에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이 쫙 분해가 돼서 그대로 다 저기 즉각적으로 가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양자역학적인 정보가 얽힘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얽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자 하나씩만 나눠 가지고 있어도. 하나씩만 나눠 가지고서 얘네가 원래 얽혀 있었으면은 그걸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우주 끝에서 끝까지.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입자가 직접 전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입자가 직접 가려면 광속보다 빨리 광속으로 가도 되게 오래 가야 되는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게 어쨌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상에서 몇백 킬로미터 정도에서 실제로 얽힘이 작동한지 관측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중국의 그 과학자들이 그 판지안 웨이지 이런 사람이 연구 책임자였는데 위성을 띄워가지고 묵자라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얽힌 상태 두 입자를 지상 기지로 보내요. 이렇게 이 1200km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기지에서 실제 광자가 얽힌 건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작년 기준 월드 레코드 1200km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한 양자 통신을 성공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양자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실험입니다. 이게. 중국이 기초과학 되게 잘해요. 이게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상과에서 1조 배 빠르면 광속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통신 시간차도 없어져. 이게 즉각적인 상호작용, 퀀텀 텔레포테이션 이런 단어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쓴 거예요. 네. 아닙니다. 올해는 어떤 일을 했냐나 대륙간 중국하고 여기 지금 그 그라츠하고 유럽에 7,600km 인터컨티넨탈한 통신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묵자 초상화를 보내고 여기서는 슈레딩거 사진을 보내고 이런 데이터 전송도 했다고. 그래서 이 실험에 이제 그 참여했던 그 유럽 과학자가 이제 안톤 차일링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건 작년 실험했을 때 이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안톤 차일링거가 그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벨 테스트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20세기 내내 그쪽에 대가입니다. 안톤 차일링거가. 차일링거의 중국 제자가 판지안 웨이예요. 판지안 웨이. 그래서 판지안 웨이가 학위를 받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 돌아가가지고 이제 실험 프로포즈를 냅니다. 중국 그 항천 우주국 있죠. 항천 우주국에다가 위성을 이용해서 얽힘 실험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 차일링거는 유로 우주국에다가 비슷한 프로포즈를 내요. 우주선 띄워 인공위성으로 실험하게 해달라. 차일링거는 실패하고 판은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실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일링거도 이제 여기 제자하고 같이 제자의 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해서 작년에 이랬었고 올해는 이렇게 대륙 간 통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21세기가 이런 시대예요. 양자역학으로 실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죠. 양자 컴퓨터. 고전 역학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게 온오프입니다. 온오프. 이게 1비트죠.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트가 3개가 있으면은 요게 3개가 모여 있는데 이걸로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신호밖에 없어요. 그죠? 가능한 그 신호가 8개가 가능한데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가지고 8개가 가능한데 이 8개 신호를 표현하려면 이 조합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가 하나의 신호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8개 정보를 하려면 이 8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은 큐비트라는 것입니다. 큐비트. 짐작하셨겠지만 이 큐비트는 온오프가 슈레딩거 상태인 거를 소자로 쓰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상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 그러면은 얘는 이거 하나가 이게 지금 온오프가 다 섞여 있어요. 슈레딩거 고양이로. 온오프가 다 섞여 있으면 이거 하나가 이 8개를 다 표현합니다. 한꺼번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얽힘을 작용하면 이게 하나가 돌아갈 때 다른 게 따라서 돌아가고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럼 논리 소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논리 소자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사실 처음 한 게 아까 얘기했던 와인랜드, 미국의 와인랜드 2011년 노벨상 받은 와인랜드가 베릴륨 이온에다가 그거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초보적인 그 큐빗에 기초한 논리 게이트를 처음 만들었어요. 와인랜드가. 그게 2012년 노벨상입니다. 그 실험한 거는 9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논리 회로를 만들어서 실제 계산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보통 컴퓨터가 8번, 얘는 한 번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큐빗 개수가 늘어나면 2의 n승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계산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퀀텀 슈프리머시, 보온 슈프리머시 말고 양자 우위의 시대가 곧 올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작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이면 이제 퀀텀 슈프리머시가 이제 큐빗 한 50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72개짜리 칩을 만들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 성능이 더 빠른 시기를 양자 우위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구글에서는 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마 운 좋으면은 뭐 이게 이제 양자 우위 시대를 열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보통 슈퍼컴퓨터를 이제 그 슈퍼컴퓨터로 큐빗 56개짜리 이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퀀텀 슈프리머시가 되려면은 큐빗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한도를 좀 늘린 건데, 얘네도 뭐 50개짜리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기도 하고 지금 이쪽 경쟁이 되게 뜨겁습니다.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제 이런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 물론 이거는 좀 이렇게 정말로 양자 우위 시대가 뭐 몇 달 뒤 아니면 뭐 1, 2년 뒤에 온다는 건 좀 낙관적인 전망이긴 해요. 좀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뭐 다른 문제도 이제 실제로 이게 계산을 할 때 오류가 생기면 오류를 스스로 이걸 정정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하려면은 정말 필요한 큐빗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냥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통신도 하고 컴퓨터도 만들고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의 일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고 끝나는 거 만족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산수를 풀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리의 정석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여기 얽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얽힘에 대해서 특히 이 책이 자세하게 나와요. 챕터 2개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양자역학 교과서에도 얽힘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다뤄져 있거든요. 이 책이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그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정도는 좀 이제 알아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 물리 정석을 마스터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아까 한계의 만평부 보고도 이제 웃을 수 있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도 모르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양자통신이나 양자컴퓨터로 새로운 인터넷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블록체인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기본 원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자역학은 원래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옛날에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고요. 근데 안톤 차일링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괴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이야말로 인간 지성체 최고봉이다,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지적 고통이 따릅니다. 지적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고통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